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외교 전략을 담은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면 비자와 금융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미국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입니다. 제1 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에는 외국 정부의 검열과 규제를 미국의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문제되는 법안을 만든 국가엔 비자와 금융 제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한 건 아니지만 최근 미 당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 미 하원에선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I want to start out with Korea digital concerns.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인데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통상 외교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두 나라 무역 관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 무역 협상을 마친 지 하루 만에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우리를 정조준한 셈이라 추가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업계를 향해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칩 생산 기업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어제 대만과 무역 합의를 맺고 현지 공장 건설을 대가로 파격적인 관세 면제 혜택을 확정했습니다. 시설 건설 중엔 생산 내정량의 2.5배, 완공 후엔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 원칙을 약속받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도 대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장을 이제 유치를 해서 생산을 밀려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미국으로의 투자를 좀 더 독려하는 이런 압박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시장의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당장의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2단계는 또 언제 또 어떤 형태로 이게 확대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미국의 요구가 현지 투자 확대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 얼마나 실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연일 공천 헌금 의혹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건 강선 의원과 전 사무국장 남모 씨, 김경시 의원 모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까지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이미원 기자입니다.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29일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의혹이 제기되자 김 시의원은 SNS에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돌연 입장을 바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며 자수서를 냈습니다. 귀국 후 경찰 조사에서는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씨 제안으로 강 의원과 남 씨를 만났고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며 더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지만 돈이 든 줄은 몰랐다는 남 씨 주장과 엇갈리는 것은 물론 남 사무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입장과도 엇갈리는 겁니다. 핵심 피의자 3명이 제각기 다른 말을 하는 상황에서 오는 20일 강 의원 소환 때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행법상 모두가 동의해야 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보좌진 갑질에 땅 투기, 부정 청약, 부모 찬스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고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감해진 민주당은 검증 기회는 줘야 한다며 여야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는 19일 하루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미동의로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미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는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의혹투성이 수사 대상인 자를 왜 이렇게 밀어붙여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독단으로 청문회를 무산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가 자료를 성심껏 제출하면 국민의힘도 설득될 것이라며 아직 협의할 시간은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국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 의무, 국민이 검증할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국회법상 임 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와 여권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상임위를 연 뒤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고 정회해버릴 경우 민주당도 마땅한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청문회 파행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되면 임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 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6년 만에 30억 원 차익을 본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부득이하게 매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약 신청을 했을 때 장남이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는데도 혼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고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이런 해명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남편이 2000년에 매입했던 인천 영종도의 땅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6년 만에 공공기관에 수용되며 30억 원 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해훈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해외 교포인 매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매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관련 답변도 논란입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을 미혼 세대원에 포함시켜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당첨됐습니다. 청약 8달 전 장남이 결혼식까지 올렸는데도 이 후보자는 혼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일가족 5명이 25평짜리 아들 부부 신혼집에 전입신고한 데 대해 답하면서는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지칭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약혼자로 둔갑을 시킵니까?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못할 지언정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동료 의원들의 낙선 기도를 부탁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명단을 종교인한테 주면서 같이 낙선 기도를 해달라. 대부분 동료 의원들이죠. 이 후보자 측은 답변서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고 낙선 기도 등이 포함된 비망록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홍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로 갈라진 당원들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데 각종 중재안이 나오고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 당원들이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꽃송이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지자 60여 명은 국회에 모여 장 대표를 응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식으로 책임의 정치를 외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님의 결단을 지지하고 깊은 연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 같은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2천여 명이 집회를 열고 지도부 사퇴와 제명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짓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고위원회가 제명 의결을 보류한 지 사흘째.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동욱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에선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단 말이냐,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란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 징계 논란이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명 변경을 통한 이미지 쇄신이나 이 외연 확장 노력도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는 뉴스더 시간. 오늘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과거에 주요 정치인들이 단식으로 전국을 바꾼 일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당 시절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입니다. YS는 1983년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면서 23일간 단식을 했고요. DJ는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13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요. 이 모두 여론을 환기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한 성공적 단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4년 세월호 유족과 동조 단식을 벌였고 이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낸 단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3년 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하면서 24일 동안 곡기를 끊었습니다. 다만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사법처리 회피용이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내부 단합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단식을 하고 있는 장 대표의 요구사항은 통일교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인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는 신천지를 포함한 다른 법안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공천헌금은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는 단식 투정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이 내부 위기 모면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또 장 대표와 어떤 방식으로 연대 투쟁에 나설지에 따라서 좀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면 뭐 청와대라든지 여권 인사들이 찾아와서 그만하시고 건강 챙기시라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안철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인재 상임고문 등이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과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때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아가서 좀 그만하고 대화로 풀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민주당에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이 징계 철회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단식은 민주당에 조소만 살 뿐이다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추미애 의원 발언이 지역 비하 논란을 빚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결심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2등 시민의식 등의 문제들이 참 풀기 어렵다.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1등 경기도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분노를 부추기는 거냐, 우리가 서울에서 경쟁하다 밀려온 사람들이냐 이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경기도는 이미 1등이다,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면서 추 의원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이 전체 맥락을 떠나서 이 정치권에서 지역 비하 논란을 부르는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부산을 찾아서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정태욱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이혼하면 부천을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자진 탈당했습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때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공유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전체 맥락만 보지 말고 일부 표현만 발췌해서 왜곡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의도는 낡은 의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바로 세워서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표정 지난 주말과 사뭇 다릅니다.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강원도 산천어 축제장에 15만 인파가 몰려드는 등 관광 명소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이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마다 낚싯대를 들고 물고기를 낚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반팔 차림의 참가자들은 얼음 팔뚝만한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물고기도 진짜 바로바로 잡히고 아침에 와서 기다렸는데 날씨 추운데도 그래도 물고기 보니까 하나도 안 추운 것 같아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엔 오늘 하루에만 15만 명이 몰렸습니다. 올해부터 48개 국가의 언어를 동시 통역하는 AI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도 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통역사들도 많이 강화했고 지금 직원들이 앱을 사용해서 이제 편의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눈썰 매장에선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대형 튜브에 몸을 싣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거의 지금 3번 정도 탄 것 같아요. 1시간 사이에. 눈썰 매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눈사람도 만들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국이 평년보다 4도 가까이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안인 20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에 10도 안팎의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택배 기사인 척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골목으로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잠시 후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하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6시 40분쯤입니다. 아주 뭘 부딪히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아주 엄청나 무서워 죽을 뻔했다.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날 수가 없어. 흉기를 휘두른 건 20대 남성이었습니다. 택배기사를 가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혼자 있던 피해자의 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남성은
피해자가 귀가하자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엄마 가두고 폭행하고 기다렸다가 남자 들어와서 싸우다가 엄마가 그 방에 있을 때 전화로 112에 살려달라고. 경찰 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는 남성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남성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강원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2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집중 소독에도 나섰는데 인근 양돈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방역복에 고글까지 쓴 요원들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차체 곳곳은 물론 출입자 몸에까지 소독제를 뿌립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돼지 농장 입구에는 이렇게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제 해당 농장주로부터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정밀 감정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된 겁니다. 8주 정도 폐사가 많이 묻어내서 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검사해가지고 나온 시간이 새벽 1시경이고요.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자 강원 지역에선 2024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2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양돈 농가 10곳에서 사육하는 돼지 2만 5천 마리에 대해 정밀검사에 나섰습니다. 인접지역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걱정이 좀 되죠. 지역도 지역인 만큼 다른 멧돼지 양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멧돼지 번식기인 11월에서 1월 사이에 발생한 상황에서 멧돼지 포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코스피가 연일 오르면서 사상 첫 4,800선을 돌파했죠. 지난해 6월 3,000선을 넘은 데 이어 1년도 안 돼 5,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등 일부 대형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환율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새해를 시작한 우리 증시. 코스피 5천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코스피는 새해 들어 11거래일 연속 오르는 역대 세 번째로 긴 랠리를 이어가며 꿈의 5,000피까지 이제 단 160포인트만 남겨뒀습니다.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넘은 건 지난해 6월. 불과 넉 달 만에 4,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석 달도 안 돼 5,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속도나 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5천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승 여력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지만 성적표를 뜯어보면 모두가 웃은 건 아닙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427개인데 하락한 종목은 493개로 떨어진 종목이 66개나 더 많고 개인 투자자가 몰려있는 코스닥 상승률은 3% 정도로 코스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일부 대형주만 오르는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주가도 K자 얘기하듯이 양분화돼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AI 되고. 여기에 고환율도 변수입니다. 환차손을 걱정하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원화 가치의 과도한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해 하반기 증시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테마주 열풍인지 산업의 전환점인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최수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2, 1.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기업.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화성 정착 등 우주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ow awesome it will be to have American astronauts plant the flag on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이 스페이스X가 올 하반기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초기 투자한 미래에셋 그룹주가 급등했고 발사체와 위성을 만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ETF 등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민간 소형 위성 발사 업체인 로켓랩이 50% 넘게 뛰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제 우주항공이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략 산업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발사체 기술들을 충분히 축적을 했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유망할 수 있다라고. 다만 산업의 실적이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데다 스페이스X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저가격에 들어와서 증자를 한 3천억 불 할 거 아니에요.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더 저가로 쏘아올리겠죠. 이거 이외에 살아남을 기업이 있겠는가. 우주항공 테마를 포트폴리오 중 일부로 담아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게 바람직한 접근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K뷰티 매장,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 사이의 필수 코스로 통하는데요. 이를 꼭 빼닮은 매장이 중국 현지에서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서 브랜드와 이미지까지 모방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산업부 임유진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이게 이름만 비슷한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비슷한지 일단 영상으로 비교해 보시죠. 이 녹색의 간판과 조명, 그리고 전반적인 매장 인테리어, 분위기까지 국내 유명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죠. 매장 이름도 온리영, 간판 로고에 상품 진열 방식까지 외형만 보면 국내 브랜드 매장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단순히 유사한 정도를 넘어서 일부러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베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워낙 K뷰티가 잘 나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례도 있다고요. 네, 뷰티 업계만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의 저가 생활용품 업체 무무소는 아예 간판에 KR 표시를 넣어 논란이 됐습니다. KR은 코리아의 약자죠. 이 두바이 같은 중동 주요 도시에서 마치 한국 기업인 척 버젓이 간판에 내걸고 장사를 하는 게 현지 한인들 제보로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작정하고 한국 기업 행세를 하는 건데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 기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류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서 한국 기업인 양 한류를 악용한 그런 상황이라고. 네, 문제는 이런 짝퉁이 단순 모방을 넘어선다는 것 같은데요. 정작 원조 브랜드가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한 빙수 브랜드인데요. 이 회사는 2015년 중국 진출을 준비하다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미 중국 현지 업체가 설빙 원소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뿐만이 아니고요. 메뉴 구성, 직원 유니폼, 진동벨, 인테리어까지 거의 그대로 모방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회사가 중국에 진출하자 오히려 역으로 중국 당국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회사는 상표권 무효 심판 끝에 2022년에 승소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 빙수 열풍은 식었고요. 라이선스 비용 등 약 10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네, 가짜가 진짜를 신고하는 상황,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 업체들이 한국 상표를 표별하는 상황,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체인과 이름이 거의 비슷한 파리바게트부터 럭키리아, 엔젤스 커피,
언뜻 보면 잘 구분되지 않는 이른바 짝퉁 브랜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는 5년 새 6배가량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베끼기를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결국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모방과 도용 사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이외에도 아직 7개의 형사 재판이 더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첫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 8개 중 첫 1심 선고가 나온 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잡혔습니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지난 13일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엔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재판과 위증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과 순직 해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도 오는 27일과 29일 준비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관련 재판과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야 하는 만큼 상반기 내내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오는 28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특정 지역에 10년 동안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합니다. 위기의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마지막 카드라는 전망과 함께 의무 근무 기간 이후에는 결국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몰릴 거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의사제 논란에 차정승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공병원 혈액투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 1년 이상을 저희가 인공 투석 자체를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또 다른 병원도 대기실에 환자가 없고 진료실 불은 아예 꺼져 있습니다. 주문이 안 되면 결국은 부분 운영으로밖에. 꺼져가는 지역의료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건 지역의사제입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늘어난 신입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의사로 양성한 뒤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환자를 보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40년이면 의사가 11,000명까지 부족할 거란 추계에 따라 매년 수백 명의 지역 의사가 배출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에겐 각종 학비는 물론 주거와 해외 연수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할 거란 게 정부의 기대지만 특정 지역 10년 의무 근무를 놓고 비판도 터져나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안입니다. 지역 의사들이 같은 권역 안에서도 광역시 등으로 몰리거나 10년 근무 후 수도권 취업에 나설 경우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제로 한 군데 묶어놓는 건 이거는 일종의 너무 큰 그게 되겠죠. 실제로는 그 권역 중심으로 뽑는 게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 단순한 의사 수 늘리기보단 지역 의료가 살아날 인프라와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비협조적인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만큼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인데요. 유럽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 문제에 사실상 미국 편을 들어달라며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I'll give you.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겐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미 의회에선 트럼프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9명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 2명이 이틀 일정으로 덴마크를 찾았는데 공화당 소신파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은 현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자산이 아닌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트럼프 기류가 확산하며 미국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됐습니다. 독일 여당은 비현실적 갈등과 축구 축제는 공존될 수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공론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사안에 관세를 통한 통상 조치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앞으로 동맹국과의 심한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대형 화물차는 진동과 소음이 크고 매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에 반해 수소 트럭은 승용차처럼 조용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어 차세대 운반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이 시작됐는데 김동영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컨테이너를 싣고 달립니다. 이달 초부터 물류 현장에 투입된 수소 트럭입니다. 최대 40톤까지 끌 수 있는 대형 트럭이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도 별다른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유차와 다르게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없습니다. 기사들은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다고 말합니다. 승용차보다 훨씬 낫고 퇴근할 때 제 차 승용차 타면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진동이 워낙 심하니까 경유차라서. 화물을 가득 싣고 언덕길을 올라도 경유차에 뒤지지 않습니다. 기아 단수가 변하면서 오는 충격이 있거든요. 울컥울컥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크고 힘도 좋다 보니 차세대 운반 수단으로 꼽힙니다. 주행 거리가 이제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 속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승용차 쪽은 전기로 가고 이제 상용은 수소로 간다. 하지만 연료통 때문에 경유차에 비해 차체가 2m가량 길다 보니 운전이나 충전할 때 지장이 있고 충전소 자체가 부족한 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충전 시간과 충전 장소 이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걸리고 수소 트럭은 연간 4만 킬로미터씩 4년간 울산과 부산, 경남 등을 오가며 성능 시험을 이어갑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겨울치고는 기온이 올라 온화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과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6도, 광주와 부산 14도로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안팎으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긴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한파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7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